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의 주 내용은 2026년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1차 시험을 어떻게 합격할 것인지, 사실상 이게 합격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왜 이 1차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2027년에 생동차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명회는 이 직업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단기에 합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설명의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관세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학원 소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합격자 통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세사 시험 제도인데 요즘에 뭐 관세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돼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 결국은 관세사는 관세법을 가지고 이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정보를 가지고 화주들의 이렇게 통관 대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요즘에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그 세계 정세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뭐 이렇게 결국은 서류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자료들을 이제 일반 화주들은 작성하기 어렵지는 않는데, 그걸 다 하기까지는 이제 이 뭐 복잡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대부분 다 대행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과 관련돼 있는 HS 코드 분류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다양한 컨설팅 관련해 가지고 이런 업무들이 이제 주요 그 관세사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세사의 주요 직무는 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첫 번째가 이제 수출입 통관입니다. 통관은 이 수입을 하거나 그다음 수출을 할 때 이 본인이 직접 하기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행을 해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이 관세사의 기본 업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FTA 관련해 가지고 나라별로 이게 체결이 되어 있는데 원산지에 따라서 이제 FTA 이 협정 사유를 적용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FTA 협정 사유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이 컨설팅 해주는 부분.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해서 현업에 나가시면 수출 통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용 FTA 관련된 거 업무를 많이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구제인데 구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 구제란 뜻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진 찾아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아닌가? 뭔가를 이렇게 뭐 구제해 준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이 수입을 할 때 낸 세금에 관련해 가지고 세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세금을 뭐 더 내라 아니면은 뭐 돌려받아라 이런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대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관세 평가 관련된 업무가 있는데, 관세 평가는 주로 이제 수입하는 물품의 금액을 이제 결정 판단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수입하는 물품의 금액에다가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를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수입하는 물품 금액을 낮추려고 할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세관 입장에서 높이려고 할 거고, 그런 데서 이제 그 의견이 많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 업무들, 그래서 이쪽은 주로 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한국 관세사에 가면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 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 앞쪽에 있는 세 가지가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합격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이 대부분 다 여기로 이제 다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90명이 이제 합격생이 나오면은 여기에 다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관세법인은 5명 이상이 모여야 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법인 뭐 5인 이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개인 관세사무소, 합동 관세사무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국에 한 700개, 800개 정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법인에서 운영하는 관세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게 4개인데, 회계법인에서 운영하는 관세법인은 1년에 한 3명에서 5명 정도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로 PwC라든지 KPMG 쪽에서 이제 채용을 하는 편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계법인하고 이 위에 세 개하고는 좀 이렇게 이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은 주로 이제 통관을 기반으로 해서 그 운영을 하는 쪽이고, 총관과 그다음에 뭐 컨설팅이라든지 FTA 이런 것들을 주로 다 하는 거. 아래쪽은 이 통관 업무는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심사 업무라든지 아니면은 컨설팅 위주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험생들은 그렇게 안 나누거든요. 수험생 어떻게 나누냐면 월급 많이 줘요, 조금 상대로 적게 줘요, 이렇게 이제 나누는 편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기업체 취업인데, 기업체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통관 취급법인이라고, 이쪽에 보면 보시면은 들어보신 회사들이 있으시죠. 이 회사들 물류 회사잖아요, 맞죠? 물류 회사에서 이 통관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해 놓은 회사가 이제 16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일반 기업체 수출입하는 쪽으로도 이제 상당히 많이 진출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여기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이쪽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사를 취득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를 안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나중에 10년, 20년 쌓였을 때 나의 하주를 가지고 이제 내가 개업을 하는 게 내 시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만 잘 되면은 이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젊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그 관심을 가지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결국은 이쪽으로 이제 이 개업을 했을 때 이 자격증에 꽃이 핀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쪽으로 이제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무원 시험, 젊으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젊으신 분들은 공무원에 갔다가 나오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관 공무원을 알고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그 다음 세관이 돌아가는 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과는 관세사가 되고 나서는 이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세사 취득을 하고 이 관세직 공무원을 할 거냐, 아니면 관세직 공무원을 하고 나서 관세사를 할 거냐, 이거는 뭐 이렇게 별개의 문제긴 한데, 아주 좀 젊으신 분들은 이런 쪽으로 경험을 해보고 나와도 이제 이 살아갈 날이 더 많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나쁘지는 않은 경험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강의는 뭐 학원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강의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사 수는 이게 이제 관세사 회에 있는 걸 가지고 온 데이터인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이제 지금 관세사 회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 서울, 인천, 경기, 그 다음에 부산, 경남 이쪽에서 이제 대부분 다 있잖아요. 사람 숫자가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유가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공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큰 항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데, 관세사가 이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세사는, 우리가 이게 이야기하는 8대 전문 자격증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전문 자격증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관세사 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법률에서 관세사의 업무 영역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관세사가 아닌 사람이 통관 대행을 해주면 관세사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세무사, 그다음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한 무슨 법률이 있어요. 다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률로서 이제 이 보호를 하고, 업무 영역을 보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인접 자격증은 관세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뭐 크게 필요치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시험이 6월에 있는데 6월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세사 시험이 7월에 있는데, 2차 공부를 잘 하셨던 분들은 시험 보러 가면은 이 바로 합격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 다음에 원산지 관리사는 8월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10월에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냥 시험 보러 가면은 이게 거의 다 합격. 물론 이제 원산지 관리사에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있는데, 그 과목은 공부를, 이 관세사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걸 추가해가지고 가면 합격. 그 다음에 뭐 국제무역사라든지 무역영어는 그냥 언제든지 합격. 이런 시험들도 뭐 거의 공부 안 해도, 관세사 공부를 했을 때 거의 안 하더라도 대부분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관세사 시험을 공부하시면은 나머지 인접 자격증은 실무에 갔을 때 뭐 딱히 필요는 없지만 나의 이력서에 자격증 달달달달닥
이게 있으면은 좋아 보일 거잖아요, 맞죠? 클라이언트한테 해줄 때 그런 목적으로 취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생들은 관세사 공부를 하지 않는 대학생들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스펙용으로 이력서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원 소개인데 소개는 뭐 이제 굳이 제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 핵심이 되는 거 이게 이 저희 학원만의 자랑이에요. 자랑. 이 생동차 합격생을 그런 생동차라고 하면은 지금 공부해가지고 내년에 2026년에 2차까지 합격하는 건 불가능인 거고 지금 공부해가지고 2027년에 1차와 2차를 동시에 합격하는 거 저희가 생동차로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유일하게 저희 학원에서만 매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렇게 배출하는 이유는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무척하게 빡세게 시켜요. 하루 종일 공부만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인 거고. 근데 이제 올해 이게 이 정말 이렇게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 생겼어요. 생동차인데 최단 수험 기간인데 2등을 했어. 1등하고 이게 평균 1점 정도 차이 나는 그 정도로 이게 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매년 생동차 저희 학원밖에 안 나와요. 이게 생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이 2차 모의고사 설명회 하면서 우리 모의고사 올해 그 2차 모의고사 응시생의 합격률을 조회해봤는데 43%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이제 저희 이 누적 합격률은 30%를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정도 이렇게 합격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저희 학원에서 27명에서 한 70명 정도의 합격생이 나와요. 이거 뭐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한 과목이라도 들었다 이런 사람들 다 빼고 올해 등록한 사람 중에서 이 정도의 합격생이 매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학원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차 모의고사 적중률인데 2차 모의고사 적중률은 사실은 이게 매우 이 통계를 내는 곳은 저희 학원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이 적중률이 이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발표를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합격률 이 적중률 보면은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모의고사에서 이 비슷한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출제위원이 바뀌었냐 아니에요. 지금은 이 묻는 질문하고 그다음에 써야 되는 답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이게 모의고사에서 이게 잘 내어 주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높은 적중률이 안 나오는 데가 이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적중률을 사실은 이렇게 커버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매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뭐 이게 저희 학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스파르타 치어럽이 떠오를 거. 옆에 강의장에 보면은 하루 종일 또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합격률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관세사 시험 제도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1차 시험은 언제 있는지 알고 계시죠? 3월에 1차 시험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있습니다. 6월에 있고, 1차 시험 발표는 한 달 뒤에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4개월 뒤에 발표가 나는데, 이 4개월이라는 게, 이 전문 자격 시험 중에 유일하게 4개월이 걸린다. 대부분이 2개월 내지 긴 시험이 이제 3개월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는 지금 관세사 시험은 4개월이 걸려서 이 기간이 매우 힘들어하는 그런 기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시험은 이제 발표가 한 달 뒤에 나긴 나는데 당일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일에 이제 17시에 가다반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당일날 자기가 이제 합격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한 달 동안 잘 안 기다린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은 무조건 4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면은 이 관세사 회에서 하는 집체 교육 1개월을 받아야 돼요. 1개월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해가지고 5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치면은 내가 관세사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합격하고 나면은 이제 합격 이후에 이제 이 사이에 보통 이게 집체 교육 1월 내지 2월에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10월에 발표 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취업을 하긴 합니다.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집체 교육 끝난 이후부터 이제 실무 수석 교육 기관으로 이제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뭐 왜 취업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열심히 놀아라. 놀고 나서 그다음에 이 수석 기관 인정 받을 때부터 뭐 취업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많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은 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1교시하고 2교시 이렇게 나눠져 있고 1교시는 간세법 개론 그다음에 무역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8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근데 과목당 40문제이기 때문에 80문제를 80분에 푸는 시험이다. 2교시 같은 경우에는 내국 소비세법하고 회계학 해가지고 과목당 40문제를 80분에 푸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지 선택형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이 관세사 1차 시험의 이제 가장 큰 이 특징은 회계학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세 과목은 법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 과목인데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시험 과목을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1교시 2과목, 2교시 2과목인데 이 관세법에는 이 두 가지의 법이 있어요. 관세법하고 그다음에 FTA 관세법이라는 이 자그마한 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로 이제 40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법에서 대략 한 5문제 정도, 그 다음에 FTA 관세법에서 5문제 정도 이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세법은 법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무역 영어는 여기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법 과목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국제 협약이라는 데서 이제 35문제, 그 다음에 무역 실무 이론에서 이 5문제 내외가 이제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역 영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어 시험이 아니다. 국제 협약이라는 영어로 된 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역 영어는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무역 영어는 우리나라의 법과 상대방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규정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여가지고 그 공통된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규정이 당연히 영어로 돼 있을 거잖아요. 전 세계 공용어인. 그래서 이제 무역 영어, 그래서 국제 협약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내국 소비세법은 이게 이 올해 좀 이슈가 되긴 했었어요. 과거에는 이 1차 합격을 위한 전략 과목이었거든요. 전략 과목이었는데 올해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이 부가가치세법하고 개별소비세, 이제 주세법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이 30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가가치세법이 들어가는 시험 중에서 30문제가 나오는 시험은 관세사 시험이 유일해.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5문제, 6문제 이것밖에 안 나와요. 공무원 시험에 2-3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30문제가 나온다라는 거는, 작은 범위에서 30문제가 나온다라는 거는 얼마든지 지엽적으로 낼 수가 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너무 좀 평이하게 내가지고 언젠가 뒤통수를 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올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영향으로 이제 합격률이 이제 매우 낮아지는 그런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뒤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국 소비세법도 이제 법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국 소비세법은 계산 문제하고 이론 문제 대략 이 정도의 비중으로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이 공부할 때는 계산 문제 공부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스킵을 한다. 스킵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회계학의 계산 문제를 더 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내국 소비세법은 계산 문제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하되, 실제 시험에서는 시간 체크해가지고 풀 수 있으면 풀고 아니면 스킵을 한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과목이 법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이 회계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부터 헷갈려요. 이 회계학은 실질적으로 재무회계 30문제, 원가관리회계 10문제 이렇게 출제되는데, 재무회계는 일반 기업의 회계 처리인 거고, 원가관리회계는 제조업에서 하는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0문제, 10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교과 과정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회계 원리라는 게 있어요. 회계 원리는 회계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걸 안 듣고 이 재무회계라든지 원가관리회계로 간다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회계 원리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웠다라고 생각하셔도 수업 목적으로는 다시 들으세요. 다시 들으셔야 되고, 회계 원리를 잘해야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들이 조금 수월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를 또 중급회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 중급회계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내용인 거고, 그래서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계산 문제가 30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계산 문제 30문제, 이 여러분들이 한 문제 푸는데 1분 30초에서 2분 걸려요. 그러면 35문제 풀면은 몇 분 걸려요? 30문제 풀면은 최소한 여기 이게 45분인 거잖아요. 맞죠? 45분에 60분인 거라고. 그러면은 남아있는 시간은 이 80분이기 때문에 35분 내지 20분, 짧게는 20분 이 정도 남는다고요. 그럼 35분에 이 여기 있는 40문제와 이 이론 10문제, 50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2교시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방향인데, 이거는 시험 공고문 잘 읽어보시면은 이 문구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물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고문을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관세사 1차 시험도 그렇고 2차 시험도 그렇고 이 기출 문제가 매우 중요해요. 기출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 내가 그러면 기출 문제를 아껴놔야 되나? 빨리 봐야 돼요. 빨리 보고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하고 이론을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뒤쪽에서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 과목은 이렇게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세법은 1차 시험에 있는 관세법이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역 실무가 있는데, 무역 실무는 1차 시험에 있는 이 무역 영어랑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실무는 다 국문인 거고, 그 다음에 무역 영어는 영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법하고 무역실무는 이게 두 과목은 1차와 중복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나오는 과목이 관세율표하고 그 다음에 관세평가, 이 두 과목이 새롭게 나오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관세법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내용이 큰 줄기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줄기는 통관과 관련된 거. 그래, 그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세사는 수출입 통관 대행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세를 얼마만큼 내야 됩니다라고 하주한테 이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려주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관세를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될 거잖아요, 맞죠? 관세 납부를 해야 돼. 그러면 얼마의 관세를 납부할 거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이 상품마다 HS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져요. 관세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율이 정해지고 나면은 이 수입하는 물품의 금액에서 관세율을 곱해 가지고 관세를 납부하게끔 이제 고지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관세사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2차 시험은 관세사의 실무와 직접적인 연결된다. 모든 전문직은 다 그래요. 관세사의 이 그 전문직의 이 실무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평가는 수입하는 물품의 금액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에다 관세율을 곱해 가지고 관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이제 이 관세사의 역할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세법은 관세법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환급특례법이 이제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작은 새끼 과목이라고 그러는데 환급특례법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율표는 관세법의 별표로 이렇게 이 법령정보센터 들어가 보면은 관세법 맨 아래쪽에 보면 별표 해가지고 관세율표가 있어요. 그걸 이제 배우는 거고, 관세평가는 여기 보면 관세법에 관세평가 제외돼 있죠. 관세평가는 관세법의 일부 조항을 배우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과목이 뭐다? 관세법이다. 근데 그런 비슷하냐? 하나도 안 비슷해요. 하나도 안 비슷해. 완전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역 실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제 협약을 배우는 내용인 거고, 공문을 암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숫자를 보면은 과목당 이제 4문제씩 출제되고 30점짜리 2문제, 20점짜리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0점짜리, 20점짜리 문제 안에 보면은 물음 1, 2, 3번 이렇게 해가지고 10점 내지 뭐 5점, 7점 이렇게 이제 점수가 또 부여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 시험이 2022년부터 바뀌었거든요. 2021년까지는 50점짜리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논술 시험이었어요. 50점을 이 서론과 결론을 쓰면서 본문의 법령을 이렇게 써야 되는 시험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부터 바뀌어 버렸어. 이렇게 바뀌면서 시험의 특징이 완전히 우리는 이제 암기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법령을 똑같이 암기해서 쓰는 시험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엇인가를 이 내용을 공부해 가지고 내용을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정리해서 쓰는 시험이 아니라 누가 똑같이 암기해 가지고 똑같이 쓰느냐, 그런 시험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목별로 80분씩 이렇게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똑같은 내용인데 하살표 방향만 서로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1차 시험을 공부하고 2차 시험으로 이제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간세법, 그다음에 영어, 무역 실무 같은 과목, 그다음에 1차 시험에 있는 거, 2차 시험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관련해서는 뒤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합격 기준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건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절대평가로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과 두 개 다 절대평가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처럼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최소 합격 인원 제도가 있어요. 최소 합격 인원 제도가 2026년에도 90명으로 엊그제 발표가 됐어요. 엊그제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최소 합격 인원 제도 때문에 이제 90명이 이제 매년 합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유예 제도가 있는데, 유예 제도는 1차를 한번 합격하면은 1차를 합격한 연도와 그 다음에 연도까지 2차 시험을 볼 수 있다가 이제 유예 제도인데, 그러면 이제 최소 합격 인원 제도가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2025년에 이 절대평가 기준 과락 없이 평균 60점을 넘긴 사람이 몇 명이었다? 88명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채점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최소 합격 인원 제도로 90명까지 합격시켜야 되니까 2명을 추가로 합격시키자. 그래서 과락 없는 사람들 중에서 이 점수를 찾아보니 57.87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57.87점으로 합격했다. 근데 이제 2024년에는 보세요. 2024년에는 채점을 했는데 절대평가 기준으로 넘긴 사람 50명밖에 없었어. 그래서 40명을 추가로 더 합격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락 없이 90등 한 사람을 찾아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점수를 몇 점이었냐면 51.62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관세사 2차 시험은 커트라인에 60점 잘 안 넘겨요. 물론 이제 두 번의 예외가 있긴 있어요. 이 두 번에. 두 번의 예외가 있긴 한데, 여기는 제가 이렇게 뭐 이 오피셜로 지금 촬영 중이라서 이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 이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 빼고는 대부분 다 커트라인 50점 안 넘죠. 안 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절대평가 기준으로 합격을 한 거잖아요. 과락 없이 평균 60점을 넘긴 사람이 2022년에는 169명, 그래서 다 합격. 그다음 2020년에는 149명이 넘겨가지고 다 합격. 그래서 이 두 번이 이제 절대평가 기준으로 합격한 거고, 나머지는 다 50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공부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제 올해 1차 시험 합격자가 내년 1차 시험을 또 응시할 수 있냐? 응시할 수 있다고 이제 아예 그냥 공지되어 있어요. 올해 합격했는데 내년 1차 시험 또 볼 수 있다. 그러면 내년에 1차 시험 봐가 떨어졌다. 그럼 내년 2차 시험 못 보냐? 볼 수 있다. 왜냐면 올해 합격을 가지고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은 특별하게 제한이 없다. 결격 사유도 주변에 이런 사람 잘 없을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는데, 1차, 2차 시험 다 시험지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이슈였어. 올해가 이슈였는데, 이 패드라든지 이런 것들 전자기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는데 내가 몸에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몸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패드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뭐 알람이 울리거나, 그다음에 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전원 끄는 법을 알고 가셔야 돼. 올해 1차 시험 보러 간 사람 중에 평소에 휴대폰을 안 끄잖아요. 맞죠? 전원 끄는 법을 몰라가지고 누르니까 뭐 픽스비만 계속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원 끄는 법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 그 다음에 이거. 올해 이것 때문에 2차 시험에 퇴실 당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워치를 자기도 모르게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2교시
2교시인가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다가 중간에 퇴실당해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계산기는 우리가 쌀집 계산기 있잖아요. 쌀집 계산기 이 뭐 이렇게 JS40B 이거 거의 다 써요. 회계사, 세무사, 뭐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저기 뭐 이게 다 이거 써요. 그냥 이거 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산기는 나중에 이제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돼. 이런 것들은 유튜브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K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GT 기능 이런 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공부하실 때, 회계학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필기류는 검정색밖에 못 써요. 지금은 옛날에는 2차 시험에서 파란색도 허용을 해줬는데 지금은 검정색 말고는 쓸 수가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시험 통계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그래프가 맨 위에 있는 게 접수 인원이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이제 응시 인원이고 그다음에 합격 인원이잖아요. 계속 우하향하고 있어. 근데 이제 이 반토막 난 거잖아, 맞죠? 50%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여기 이 반토막이 났는데 합격 인원도 그런 반토막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5분의 1이 됐어. 5분의 1. 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지금 이게 이렇게 올해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고, 이것도 보면은 이게 줄어든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1차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요즘에 이제 준비를 좀 꼼꼼하게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합격률 이게 숫자로 나타냈는데 뒤에 보면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래프가 있는데 이 2020년부터 코로나 때부터 2024년까지 25%를 거의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맞죠?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15.43%로 합격률이 뚝 떨어졌거든요. 이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세법이 어려웠어요. 내세법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됐다? 회계학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회계학의 과락률이 높아졌다. 회계학. 그 다음에 사람들은 내세법에 이제 올해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관세법이 올해 엄청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법이랑 같이 보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죠? 무형영어. 무형영어 과락률도 높아졌어. 그래서 이제 이 최근에 그 시험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거 정도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올해 안타깝게 떨어진 분들이 절치부심해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합격률 떨어진 걸 보고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열심히 하고 있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과락률인데 과락률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회계학 과락률이 이제 보시면은 이게 50%, 54%, 57%, 68%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2025년인데 올해 과락률이 70%예요. 70%. 그러니까 10명이 시험을 봐가지고 7명이 40점을 못 넘겼다는 거예요. 그 40문제 중에 40점이면은 몇 문제예요? 16문제. 16문제. 24문제가 25문제를 틀렸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 회계학이 높은 과락률이 이제 사실은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제 관세사 수험생들 회계학 공부를 안 하느냐? 제일 많이 해. 왜냐하면 이 회계학에 재무회계도 있고 온갖 관리회계도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이 양도 많은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소한 과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학의 과락률이 높아졌다. 그런데 이제 이 과락률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시간이 부족해서요. 문제가 엄청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엄청 어렵진 않고 이제 이 시간이 부족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여기 이렇게 반을 나눠서 생각해 봐요. 여기 앞에가 이게 1교시고 2교시잖아요. 2교시는 2차 시험하고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는 관세법 2차 가잖아요. 여기는 무역 실무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사 수험생들이 어차피 2차에서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안 해놓고 2차 가면 힘든 걸 아니까 여기서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수험생들의 우리의 회계학의 이 목표 점수는 몇 점일까요? 관세사 수험생들의 회계학 목표 점수는 50점. 50점이라고. 50점이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로만 공부한다. 근데 이제 관세법을 50점을 목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관세사 수험생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높다고요. 근데 이제 이 회계학 같은 경우는
아예 목표 자체를 80점을 안 잡는다고 50점 잡아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학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모양이 매년 똑같아요. 이 뒤에 것도 보시면은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관세사 수험생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이면에는 또 이제 출제 경향이 매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의 어려워지고 있긴 한데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평균 점수 이제 숫자로 보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래프로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그래프 우하향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평균 점수거든요. 우하향하고 있어요. 일단은 회계학은 저 딴 동네에서 놀고 있죠. 그냥 아예 그냥 아까 목표 점수가 제일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딴 동네에서 놀고 있는 거. 나머지는 비슷하게 가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관세법이 우하향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근데 내세법이 이제 세 과목을 다 이렇게 어렵게 내면은 이 세 과목을 다 어렵게 내면은 합격률이 낮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조정을 하는데 이 관세법이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서 내국 소비세법 약간 우하향하고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올해 어렵게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 합격률 아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세 과목에서 무조건 한 과목은 80점 이상을 목표를 해야 돼요. 80점 이상을 목표로 해가지고 한 과목을 80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회계학 40점만 받으면 돼. 그럼 합격이에요. 왜냐? 두 개 합치면 120점이잖아요. 그럼 평균 60점이니까. 내세법하고 무형영을 60점 못 받으면 안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한 과목 정도는 무조건 전략 과목으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1차 시험의 연령별 현황 보시면은 대부분 다 20대인데 30대가 생각보다 많아요. 30대가 많고 30대가 이제 많은 이유는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해보면은 내가 회사에 대한 부속품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행을 되게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1차 시험까지는 40대도 좀 있는 편이에요. 있는 편인데 이제 2차 시험으로 가면은 여기가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1차 시험까지는 준비하시는 분들이 30대까지는 많다. 40대 이후에는 이 별로 많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여성의 합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의 특징인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공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차 공부를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공부 시간을 투입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인데, 주당 60시간 뭐 50시간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60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60시간 정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5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공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럼 곱하기 2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관세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강의가 대략 200시간,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가 대략 이제 200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총 400시간의 강의량에다가 내가 복습을 하게 되면은 400시간 해가지고 800시간 정도의 공부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한다. 그러면 며칠 걸려요? 하루도 안 쉬고 하면은 80일이죠. 그래서 지금 며칠 남았어요? 시험까지? 80일 며칠 남았어요. 80일 며칠 남았다고. 그래서 가능은 한데 옛날에 비해서 이 확률이 매우 낮아졌을 뿐인 거지. 저희 학원에서 지금 여기 옆에 보면 2차 공부하고 있는 친구 중에서 1월 초 좀 넘어서 10일 정도 시작해가지고 붙은 친구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없는 건 아니라고요. 없는 건 아니고 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회계학 가락률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가락률이 낮은 관세법하고 내국 소비세법을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말은 80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해라 한 과목은. 그런데 이제 관세법이 최근에 어려워져 가지고 70점 2차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70점 이상 고득점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내국 소비세법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올해 배신을 때린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목표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뒤에서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세 과목이 법과목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 법과목은 이거는 잘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간 내에 내가 노려볼 것인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이 세 과목은 법과목이기 때문에 법과목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내가 보고 있는 교재의 지문, 법 조문이 그대로 지문이 출제돼요.
출제되고 그 중에서 단어를 바꾸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나 숫자를 바꾸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 핵심 키워드는 바꾸는 단어예요. 이걸 빨리 파악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이게 파악이 되고 나면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 이론도 안 본 상태에서 기출 문제 보는 건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론을 볼 때 시간이 여유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2026년 4월이다. 4월부터 공부해가지고 2027년에 1차를 보겠다. 그럼 이론을 꼼꼼하게 봐야 되겠죠. 그때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공부한다면은 내가 이론하고 문제를 동시에 봐야 돼요. 동시에 봐가지고 이론 보고 나서 바로 문제풀이를 보면서 이런 지문이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이 지문에서는 이걸 바꾸는구나 라고 캐치가 된 다음에 바로 다시 이론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공고문에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단어 바꾸기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부 암기형 문제가 관세법에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출제가 되면서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올해 기출 문제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펼쳐보세요. 보시면은 블랭크를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특정 알맞은 단어를 이렇게 찾아라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1차 수험생들은 블랭크를 주는 게 아니라 통 지문을 주고 거기서 이상한 단어를 찾아내는 시험이었는데 올해 이렇게 블랭크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OX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내야 되니까. 근데 2차 수험생들은 이걸 외워요, 안 외워요? 외워요. 그러니까 2차 공부했던 사람들은 올해 1차 점수가 다 높아요, 관세법이. 그런데 1차만 공부했던 사람들은 점수가 낮아.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집에 가서 한번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이게 11문제인가 12문제가 나왔어요. 기출문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틀린 문제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는 거, 이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때까지는 5회독 내지 6회독을 할 수 있으면은 여유 있게 합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2회독까지 합격,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문제풀이 객관식 한 2번 정도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50%야. 50% 정도. 간당간당하게 붙거나 간당간당하게 떨어지거나. 근데 한 3번 정도를 문제풀이를 3번 정도 보고 갔다. 그럼 여기는 70% 내지 80% 높아져요. 합격할 확률이. 그래서 이제 이 2번 지금 이제 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3번까지 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번 정도까지는 보고 가야 되고 가장 안정적인 거는 5, 6회독 이렇게 보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방식은,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뭐 계속 많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번 계속, 보는 게 중요한데 1회독 할 때는 이론을 정리하면서 천천히 보는 거고 2회독 할 때는 빠르게 해독하면서 지문하고 익숙해지는 거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 시간 재가지고 풀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가면은 시험에서 이제 잘 안 떨어지는데 이 연습을 적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좀 고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설명드린 건 이제 요약해 놓은 건데 이 목표 점수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거 다 정하실 수 있어요. 공부하시다 보면은 목표 점수는 다 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 그다음 이제 시간 배분도 공부하시다 보면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정도로 배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배분을 하기 때문에 한 문제당 풀이 시간 이 보시면은 여기 내구소비세법 30초 돼 있죠, 맞죠? 30초에 풀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간세법 40초에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시간은 무역 영어라든지 이렇게 회계학에다가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독이라는 회독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6회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힘들어요. 여기까지가 고비예요. 사실은 이제 수험생들은 여기에 이제 고비가 오는 거고 3회독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4회독, 5회독, 6회독은 2주, 그 다음에 1주, 그 다음에 3, 4, 1 이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여기는 3주밖에 안 걸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여기다 다 투입을 하는 거예요. 5회독, 7회독 하라고 그러면은 7회독 언제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2달 안 걸려요. 근데 여기 뭐 3회독 하는데 3주밖에 안 걸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5회독 내지 7회독을 하라고 그러면은 정말 그 많은 시간 엄청 걸리겠네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많이 걸린다. 여기에서 이제 1회독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빠르게 했을 때 2개월이거든요. 적정한 기준이 1회독 2개월이에요.
2개월. 그 다음에 두 번째 했을 때는, 두 번째 봤을 때 2개월보다 무조건 줄여야 돼. 무조건 줄여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는 1개월 15일 이렇게 하고 45일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여기는 1개월로 줄이는 거고. 그럼 다 2주로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이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게 1해독 2개월, 2해독 2개월, 3해독 2개월, 4해독 2개월. 이렇게 걸리면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안 쌓여요. 안 쌓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이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야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 전문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겪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보셨을 거 맞죠? 그때 중간고사 이게 하루에 내가 듣고 있는 거 시험 다 봐요? 안 보잖아요. 관세 시험 하루에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범위가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은 하루에 다 보는데 한 과목당 양이 이만큼인 거예요. 학교에서 보는 거 전체 다 합쳐도 이렇게 18학점 듣는다 그러면 6과목 다 합쳐서 이 한 과목도 안 될 거라고, 양 자체가. 그래서 벼락치기가 안 돼요.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벼락치기가 되잖아. 그래서 벼락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갈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중요한 거 중심으로 보고 해독 속도를 높여가지고 해독 주기를 짧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시 빠르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전문 자격증 시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건데, 이 학원 커리큘럼인데 1차는 총 4개의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 강의가 1단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문제풀이 강의인 거고, 이게 아까 이제 그 복습까지 포함해가지고 800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는 대부분 다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거의 다고, 여기는 일주일에 여기는 1, 2월에 이제 실제 시험 1월부터 3월까지 시험까지 이제 매주 1회 그냥 시험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전범위 모의고사 보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마무리 특강 해주는 거거든요. 마무리 특강 하는 건데, 이 3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자, 그러면은 나머지 대부분의 공부는 이 2개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이 2개를 가지고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제가 앞에는 이거 맨 뒤에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앞에는 이게 오늘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금 시작하시면은 내가 언제 합격할 수 있는지 그걸 이렇게 찾아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기 전에 이 뒤에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사실은.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를 하시면은 2026년 3월에 있는 1차 시험을 이제 보셔야 될 거잖아요, 맞죠? 안 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3월에 1차 시험을 합격하면은 생동차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내년에 이제 1차 시험 합격하면은 2027년에 6월에 생동차로 가는 거. 지금 공부하셨는데 내년 6월에 2차 시험 붙겠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 있었어. 한 명. 한 20몇 년 동안. 그분이 누구냐? 이명호 관세사님이에요. 생동 수석 합격하신 분, 이명호 관세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관세법의 1인자잖아요. 그분은 7개월에 생동 수석을 합격하셨어요. 그 다음에 짧은 사람 10개월, 재작년에 저희 학원에 생동 합격한 분, 그분이 10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이 여름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여름 지나고 겨울이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시작하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2027년 6월에 합격하면은 생동차. 저희 학원에서 나오는 생동차. 그러면 최단 수험 기간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몇 개월 되는 거죠? 이제 한 20개월 정도 되잖아. 20개월 좀 안 되죠. 이게 18개월하고 12월이니까 18개월 정도 되겠네요, 맞죠? 최단 수험 기간 18개월이 되는 거고, 내가 이때 합격하면 나보다 수험 기간이 짧은 사람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 시작하면은 이렇게 1차 합격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차 합격하면 생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합격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잖아요, 맞죠? 여기서 이제 한 명 내지 2명이 나오는데 내년에는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 내년에 진짜 많아요. 내년에 10월에 저희 학원 한번 보세요. 큰 일을 해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동차를 계속 매년 저희가 배출하고 있으니까 올해 사람들이 생동을 노리고 온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공부를 진짜 잘해. 이 친구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이 지금 학원이 약간 신나 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이 합격 쉽지 않고 이제 이 유예로 이렇게 합격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여기에 이게 지금 오신 분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기를 노리고 오신 분들 맞죠? 아니세요? 여기로? 여기로 노리셔야 돼요. 무조건. 지금 오신 분들은 무조건 여기에 노리셔야 되는 거. 2028년 6월 하더라도 2년이 넘잖아요. 맞죠? 그게 3년이라고요. 가까이. 3년이 30개월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무조건 노리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유예로 이제 합격을 하시는 건데, 잘 생각, 여기에 보면은 우리 합격, 이 2028년에 합격생 90명이 나올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 최소 합격률이 90명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2028년 이 유예로 합격하는 사람이 90명 중에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모르세요? 15명 내외. 15명 내외. 그러니까 매년 합격생이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유예를 합격하는 사람 15명 밖에 없어요. 심지어 11명일 때도 있었어. 18명일 때도 있었고. 근데 평균 하면 15명 내외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가지고 이때 합격하는 것도 매우 힘들다는 뜻이에요. 힘들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제대로 2차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뜻인 거고. 이때 1차를 놓치면은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해. 그래서 1차는 2027년 무조건 합격하셔야 되는 거고, 합격하고 나서 2차를 공부 잘 해가지고 이때 합격하는 사람이 합격생들의 평균 수험 기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합격생 평균 수험 기간 3동차 36개월. 합격생들의 평균 수험 기간이 여기 와 있다고요. 그럼 얘네들보다 나는 1년 빨리 합격한 거죠. 1년에서 뭐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빨리 합격하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때 합격하는 게 힘들다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여기까지는 보고 진입을 하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고 진입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시험하고 빠이빠이 해야 돼요. 빠이빠이 하거나, 근데 이제 공부 방향이 잘 잡혔다. 그럼 저는 한 번 더 하라고 그래. 4유의 합격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공부 방향이 잘 잡혔다. 그럼 여기 가라고 그런 거.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뒤에 거는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여기로 이제 목표로 잡고 가야 돼요. 잡고 가는 거. 이 뒤에는 진짜 내가 안 됐을 때, 그때 공부가 잘 잡혔으면 생각하는 거고, 지금은 이 뒤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올해는 이 수험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5년차 이상 수험생이 올해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격생들 평균 수험 기간이 높아져 버린 거거든요. 올해 이런 친구들 때문에. 이런 친구 탓하면 안 되지. 본인들이 공부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합격하기 위해서는 생동차로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전략을 이렇게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면 이제 12월은 제가 뺐어요. 이제 12월 공부하시면 1화는 이론을 집중해 가지고 1차 이론을 꼼꼼하게 보고 한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3월에 있는 시험은 좀 이렇게 대충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참여해서 본다라는 느낌인 거고, 여기는 죽으라고 해가지고 1차 한번 붙어보자. 우리가 떨어질지 붙을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죽으라고 해보자라고 느끼는 거. 여기는 그래도 이제 나는 이게 이 아주 높은 강도로 공부하기 힘들어. 그럴 때 이제 이론이라도 꼼꼼하게 해놓고 가자는 그런 의견인 거고, 이 이하는 죽으라고 이론과 문풀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 동시에 해가지고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도 이 상담을 해드린 거, 사실은 이게 이 12월에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상담도 많고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더 빨리, 왜냐하면 1월에 상담을 하니까 60일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그냥 12월에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20일이라도 공부 좀 더 시켜보자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에 설명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이하는 올해 한 70일 정도 만에 합격했다는 친구가 이걸로 갔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걸로 해라 저걸로 해라가 안 되는 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간에 1차를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3안은 없어요. 4만원 없어요. 4만원 공부 안 하는 거잖아요. 4만원 없는 거고, 무조건 나는 관세사 공부하겠다. 그럼 이 두 개 중에 무조건 하나 선택이에요. 나는 죽으라고 하루에 12시간, 14시간 공부하겠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겠어. 한 8시간
8시간 해도 많이 하는 거예요. 8시간 정도 하겠다 그럼 이거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고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놀아도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4월부터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3월까지는 1차를 하는 거고 이 이론을 여기서 이렇게 왜 해야 되냐 하면은 1차를 합격하면은 1차를 합격했다 내 공부해가지고 그러면 이 과정 그대로 가면 이게 15개월 과정이에요. 자 4월부터 6월까지 돼 있죠. 유해생들은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대로 간다. 이게 진짜 이게 입에 단내 나도록 이렇게 죽을 듯이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1차가 이제 합격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1차를 합격 못했어. 1차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한다? 이제부터 해요. 자, 내가 이제 9월이나 10월 정도부터 이제 이게 다시 하는 거잖아요. 맞죠? 내세법하고. 왜냐면은 이 2차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은 1차에 있는 관세법과 무역 영어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죠. 그래서 두 과목을 죽이고 가는 거예요. 1차에 있는 관세법과 1차에 있는 무역 영어를 죽이고 가야 내가 6과목만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해생들은 4과목 공부하는데 내가 8과목 공부한다고 해봐요. 그럼 미칠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안 돼. 공부가 2배로 많이 든다고. 그래서 그 두 과목은 줄여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으로 이 합격과 불합격과 이제 상관없이 무조건 이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동차는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해생들은 1차를 빼는 거고 생동차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제가 왜 여기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 드리냐 하면은 내가 언젠가는 1차를 다시 또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처음 한다고 생각해 봐요. 완전 초죽음이에요. 여기 가면 문장 암기됐죠. 문장 쓰기잖아요. 여기라고. 그러면 자 이제 이 4월부터 우리가 천천히 가보죠. 4월부터 이제 3개월 과정으로 이제 이론 강의를 한단 말이죠. 이론 강의를 하면은 이해와 정리를 한다고요. 이해와 정리인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회 때는 이게 100% 오픈 안 해요. 왜냐하면 저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개별 상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을 등록하는 사람들은 OT로 해줘요. 외부에 공개도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수험생들. 그래서 이제 이해와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그래서 뭘 본다? 테스트를 본다. 이거 이해와 정리를 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본다. 그 다음에 이제 7, 8월에는 이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와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본다? 매일 테스트 봐요. 매일 시험이에요. 아침에 8시 40분부터 시험 봐요. 매일 월화수목금토.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 봐요. 여기는 매일 월화수목금토. 그 다음 토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봤던 거 주간으로 봐. 사람 미쳐버려요. 그래서 엄청 빡세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9, 10월은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를 하는데 문장 암기로 돼 있어. 근데 이것과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 여기로 못 가요. 그래서 여기로 중간에 진입하는 건 없어요. 자, 그럼 여기는 문장을 암기해가지고 여기 뭐 돼 있어요? 매일 테스트. 거의 100점 분량을 매일 써야 돼. 과목별로 100점이 아니라 과목별로 하면은 한 200점 정도 되겠네. 과목별로 한 30점에서 30점 정도의 분량을 매일 써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아침에. 그다음 이제 토요일은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봤던 거 또 테스트 또 봐요. 자, 근데 뭐가 또 붙어 있어? 1차 테스트. 1차 주간 테스트 붙어 있어. 여기에 1차 공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1차 테스트 붙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1월, 12월. 11월, 12월은 여기 했던 것들을 다시 이제 진짜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문장 쓰는 거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주간 테스트. 여기는 데일리로 보잖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봤던 거 오늘 아침에 외워서 쓰면 돼. 그러면 매우 단기 기억이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시험은 하루 만에 내 과목을 다 보고 그 다음날 시험 볼 수 있냐고. 양이 많아서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시 좀 중기 기억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일주일치 범위를 주고 일주일치 외워서 쓰라. 이것과 이 느낌 완전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게 수준에 맞춰가지고 쭉 난이도를 올려가는 그런 테스트가 1년 내내 있어요. 여기서 보면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계속 있잖아요. 맞죠? 모의고사는 매주. 매주 아니면 매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1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1차, 그 다음에 11월 1차,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 모의고사. 여기가 동차 수험생들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자,
2차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1차가 영향을 받고 1차가 잘 안 되어 있으면 2차는 드롭시켜야 돼.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단계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모의고사를 매주 봐요. 1차 모의고사를 매주 봐가지고 야 1차 모의고사가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네. 1차를 합격할 수 있을 정도 나오네. 그럼 2차 계속 유지. 근데 1차 모의고사를 봤는데 너 아니야. 2차 드롭시켜. 빼. 1차라도 합격해야지. 이게 되어 있어요. 저희 학원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다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9월부터 본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2차를 계속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1차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9월부터 계속 지켜봐요. 지켜보고 중간 테스트 안 보면은 야 네가 공부 한 과목이라도 봐. 자꾸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이제 9월부터 계속 봐오기 때문에 이 친구가 1차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좀 떨어져도 이게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2차를 계속 가져가라 아니면 2차를 드롭시켜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핵심은 뭐냐 하면은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차를 한다. 1차 붙을 정도로 죽으라고 한다. 근데 이제 저는 무조건 이한이에요. 저는. 미안. 왜냐하면 손해 볼 거 없잖아요. 공부 더 많이 해가지고. 맞죠? 예, 그래서 붙으면은 이 유예로 이제 가기 때문에 수험 기간이 단축되는 거고 이 생동으로 간다라는 거는 매우 힘들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맞죠? 1명 내지 2명이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동으로 가는 거 매우 힘든 거기 때문에 유예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무조건 이한이 목표가 됐으면 좋겠고 1차를 공부를 이렇게 안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 이제 가끔씩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상담했는데 누가 이제 이 아침에 상담한 친구인데 누군가가 이제 자기는 이제 이 2027년에 3월에 1차 시험을 노려서 이제 공부하겠다고 그러니 야 그럼 너 2차부터 공부해 이렇게 이야기해 줬대요. 그래서 제가 설득했어. 이걸 그대로 이야기해 줬어요.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어차피 너 4월부터 2차 공부 죽도록 할 건데 왜 여기서 배울 거 미리 네가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고 있느냐. 이해도 못할 거. 1차 공부하고 2차를 듣는 것과 안 듣는 것 천지 차이인데 사실은. 근데 왜 그 효율도 없는 거. 그 다음에 네가 만약에 그걸 외웠다고 한들 네가 2차를 쓰는 시점은 2027년에 가장 먼저 쓸 텐데 동기부여가 되겠냐. 안 된다. 그래서 1차 공부해라 라고 해가지고 1차 공부하기로 했어. 그래서 1차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여기서 열심히 안 해놓으면은 여기서 눈물 콧물 흘리게 돼요. 여기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도 여기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이 밖에 보면은 이렇게 이 공부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안에 보면은 많이 있는데 이 1차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하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가 2차가.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때 매우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차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 통계는 제가 이게 2차 시험은 아직까지 이제 관심이 별로 없으시죠? 아닌가? 2차는 제가 이렇게 핵심이 되는 거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이 그래프는 이제 아까 이제 뭐 보신 거긴 한데 지금 옛날에 몇 프로였어요? 2차 합격률? 6%. 지금은 3배 됐어, 3배.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합격하기가 3배로 쉬워졌냐? 똑같아요. 힘든 거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이렇게 힘든 거는 똑같은 거고 단지 수험 인구가 줄고 1차 시험 합격 인원이 옛날에 1000명 나오다가 지금 300명 이 정도 나오니까 올해 218명이에요. 올해 거 빼고 왜냐면 올해는 그 비정상조 낮아졌으니까 그 정도 보면 300명에서 한 400명 정도 합격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2차의 경쟁률이 낮아졌잖아요. 낮아졌기 때문에 2차 합격률이 높아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사실 작년이라든지 올해 진입한 사람들이 제일 땡큐긴 해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수험 인구가 점차 줄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좋다. 합격하기가 옛날보다 경쟁이 덜 치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합격률 계속 나오는데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커트라인도 이게 보면은 이제 이 대체로 이게 옛날보다는 좀 낮아졌어요. 옛날보다 낮아졌고 이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왜냐하면은 채점위원이 점수를 잘 주면은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거고 채점위원이 점수 잘 안 주면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커트라인은 큰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제거는 낮아졌잖아요, 맞죠? 이렇게 낮아진 그런 느낌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합격자들 이제 평균 점수 보면 이렇게 평균 점수 올해 이렇게 이 지금 그래프상 두 번째거든요. 점수가 올해 이 엄청 높아졌다고. 이 높아진 거는 시험 문제가 쉬워서가 아니라 채점 하시는 분들이 점수 올해 잘 줘서 그래요. 잘 준 거는 이제 뒤에 제가 그래프를 갖고도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전체 평균인데, 전체 평균이 이제 올라갔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점수를 잘 줬다는 뜻이거든. 제일 높잖아요, 맞죠? 예. 전체 평균이 가장 높아요, 이 그래프상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은 아까 제가 이렇게 이 뭐라고 해놨냐면은 단순 암기하여 서술하는 시험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증명하는 그래프예요. 이게 왜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은 이 법령을 그대로 암기해서 써야 되는 시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 위에 가 보면은 최고 득점자의 이 점수예요. 최고 득점자의 평균 점수. 아래는 여기 아래는 커트라인 최저 합격 점수예요. 몇 점 차이 나요? 20점 이상 차이 나죠. 자, 잘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합격생이야. 근데 평균 몇 점 차이 난다? 20점.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될 내용이에요. 2차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거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면 이것도 나올 것 같고 저것도 나올 것 같고 보는 거 다 나올 것 같거든. 근데 그거 다 보고 있으면은 아까 이제 5년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암기해가지고 쓸 수 있다 없다? 불가능이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럼 망해요. 출제원이 낼 만한 것들을 선택해야 될 거잖아요, 맞죠? 그게 이제 중요도의 표시인 거거든요. 중요도의 표시는 이 첫 번째가 기출 문제로 갖고 하는 거고, 아까 기출 문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출 분석하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수업을 이제 선생님들은 그거 과목 연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트렌드라든 이런 것들 아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요도 표시를 한다. 그래서 내가 출제원이 돼 가지고 중요도를 판단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최저 점수와 최고 득점자 차이가 갭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합격한 사람들이 2차 모의고사에서 답안 서술을 엄청나게 잘 썼느냐? 절대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합격했지?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얘가 어떻게 합격했지?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2차 시험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형별 현황인데 일반 응시자는 올해 1차 시험 합격하고 올해 2차 시험까지 합격한 사람. 여기가 이제 동차 합격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차 합격이 몇 년 차예요, 다? 아까 우리 1년 차에 합격하는 생동차는 1명 내지 2명밖에 없잖아요, 맞죠? 여기에 1명 있었고, 여기에 1명, 여기에 2명, 여기에 1명이었다고요. 맞죠? 이제 저희 학원에서만 나와서 4년 연속인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누구다? 3년 차 이상. 동차 합격은 다 3년 차 이상이에요. 생동차는 이 가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 전에 2016년에 1명 있었어. 2016년에 1명. 여기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1명 있었어. 생동차 이밖에 없다고요. 근데 내년에는 제 생각에 한 5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엄청난 거죠, 맞죠? 엄청나다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3년 차에서. 자, 그러면은 유예생이라고. 여기는 이제 전년도 1차 합격한 사람, 작년에 1차 합격한 사람이 올해 2차 시험 합격한 사람을 유예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많죠. 이렇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안에 이유예생이 몇 명 들어있다? 15명. 11명, 15명 이 정도 있었어요. 이 정도 있다. 그래서 이유회로 합격하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몇 년 차예요? 이유회 빼고 나면 3년 차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 몇 년 차? 4년 차. 4년 차 이상. 4년 차 이상이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3동차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목표는 2유회를 합격하는 거고, 안 됐을 때 3동차 정도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3동차 때 아깝게 떨어졌다 가면 합격 확률이 매우 높아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4년차로 넘어가는 거는 3동차 때 공부가 잘 돼 있는 사람들. 제가 그런 것도 제가 쪽집게처럼 되게 잘해요.
잔뜩 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책 들고 오고 그다음 점수 받은 거 보고 제가 이제 판단을 많이 해드려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합격한 친구인데 이제 그분은 이제 30대 중반이에요. 후반이지 이제 후반 거의 다 됐네. 그분은 이제 이 작년에 2회 때 이제 시험 떨어지고 2회 때 올해 4년 차로 붙었어요. 그 친구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그래서 이제 2회 때 시험 떨어지고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했어. 야, 너 공부하면은 말이 씨가 돼 버렸어. 4년 차까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이걸 이 길로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한 번 더 했어. 3동차 때 떨어졌어. 올해 4년 차로 합격했으니까 작년에 떨어졌어.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그 친구 이제 그만하겠대. 그래서 제가 설득했어. 더 해라. 이제 반대예요. 반대. 왜냐하면 2년 차 때는 공부 방법을 못 찾았어. 못 찾았기 때문에 찾으려면은 3동자 때 그래서 3동자 때 잘 찾으면 합격이고 못 찾을 가능성이 저 높다고 봤거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근데 이제 3년 차에 떨어지고 나서는 제가 물어봤어. 제가 봐서도 작년보다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 그래서 하면 합격할 것 같은데 자기는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대. 야, 근데 이제 제가 설득을 해서, 야, 지금 이제 발표가 10월에 나잖아요. 그러면 시험은 6월이잖아요. 그럼 야, 8개월만 있으면 너 합격인데 왜 안 하려고 그러냐? 자, 8개월 뒤에 네가 떨어져 가지고 경력 단절로 다시 입사하나? 지금 입사하나? 30대 중반이라서 회사에서 바라볼 때 똑같다. 의사결정 채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가 36이나 7이나 똑같다. 그래서 8개월 더 해봐라. 그 8개월 더 해가 떨어지면 그때 취업해도 회사에서 뽑아준다. 36이라 뽑아줘, 37 안 뽑아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득했어. 그래서 이제 그 근거가 뭐였냐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2회 때하고 3동자 때하고 이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냐고 그러니까 개선이 많이 됐대. 제가 봐도 답안지 보니까 많이 개선됐어. 그래서 무조건 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좋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올해 또 이제 상위권으로 시험에 합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작두 타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잘 이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시험 과락률은 이 크게 뭐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채점위원이 점수를 잘 주면은 과락률이 낮아지는 거, 안 주면 높아지는 거거든. 근데 이제 제일 높은 게 어떤 과목이에요? HS 그렇죠. 관세율표가 올해 보세요. 올해 지금 올해 90명이 합격했잖아요. 근데 관세율표 과락을 넘긴 사람이 124명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과락 넘긴 사람 중에 90명 합격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HS가 과락률이 높은 거는 왜 높은지 아세요? 동차 수험생들을 그러니까 1차만 공부한 사람들은 3개월 만에 공부해가지고 HS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이유 때문에 가장 높은 거고 두 번째는 관세율표에서 점수 조정하는 느낌이 최근에 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뭐 공식적으로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개인적인 의견인데 여기에서 점수 조정을 좀 하고 있는 느낌 들어요. 과락률이 높은 거는 동차생들 1차만 공부했던 사람들 3개월 뒤에 가가지고 못 쓰는 이유 때문에 가장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시험 문제 출제되는 트렌드를 봐서는 사례형이 출제됐거든요. 사례형이 출제되는 거는 이 관세율표를 공부를 할 때 통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해줘야 돼요. 원래 이제 HS가 어떤 과목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주규정과 그다음에 호어 용어를 외워서 쓰는 시험인데 거기다 이제 기본적인 이제 분류 기준의 통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분류 기준에 이제 이 총설 이런 게 있는데 총설 이런 데서 이제 알아야만이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더 늘어나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주규정과 호어 용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총설에 있는 내용들을 내면은 이제 못 쓰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이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무역 실무가 이제 가장 평이하게 출제되고 있고 점수도 잘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역 실무에서 점수 못 받은 사람들은 이 시험 합격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도 보면은 관세법 과락률 낮죠. 그래서 올해 과락은 없었는데 떨어진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이 두 과목이 점수가 낮은 사람들을. 그래서 앞으로도 이 형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세법과 무역 실무는 진짜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수험 기간이 짧은 사람들의 관세법과 무역 실무를 잘하기는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양이 많다.
이 HS와 관세 평가보다는 이 옆에 있는 과목이 훨씬 더 양이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이 한 두 개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그래프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아까 이게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올해 커트라인 57.87점이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50점에서 57.87점 사이에 이제 몇 명 있는지를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 66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50점에서 51.61점 사이에 몇 명 있었다? 50명.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50점 이상을 받았다라는 거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었는데 올해 아깝게 떨어졌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 정도 인원이 내 위에 포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가 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맞죠? 이제 그 녹색이 잘 안 보이긴 한데 2024년이거든요. 2024년.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래프가 제일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늘 이 사이에 사람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은 데는 여기네. 맞죠? 29점이죠. 왜냐면 동차 이렇게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여기가 제일 많고. 근데 여기는 사실은 이렇게 그 올해 완전히 동차되니까 의미 없는 거고, 의미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가 이제 제일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늘 한 게 이 50명 정도는 늘 항상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유회생들은 그 사람들을 벗어나서 이제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지표예요. 중요한 지표인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잘 보시면,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그래프가 60점 이상을 득점한 비율이고, 뒤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50점 이상을 득점한 비율이거든요. 자, 그러면 올해 관세법 50점 이상 득점한 비율 몇 명이에요? 50%. 50%. 관세율표 맞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관세율, 그 다음에 관세평가는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의 없어. 이때는 169명 뽑았을 때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높거든요. 이때 빼고 봐야 돼요. 이때는 169명이라서 이거 빼고 보면은 관세율표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의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20%나 되잖아. 30%. 여기 30%나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무역실무. 올해 보세요. 60점 37%하고. 그게 50%잖아요. 맞죠? 이거하고 이거 보세요. 그게 50%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법하고 무역실무를 점수를 내가 득점을 못하면 합격하기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세율표하고 관세평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면은 관세율표하고 관세평가는 상대적으로 양이 적기 때문에 이걸 빨리 잘해놔야 된다. 왜냐? 5년 차도 60점 못 넘겨. 1년 차도 60점 못 넘겨. 똑같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는 공부 오래 한 사람들이 점수를 높게 받아버린다고요. 왜냐면 나보다 더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빨리 그 공부를 좀 더 한 사람과 키높이를 맞추는 거고. HS도 거의 없잖아요. 맞죠? 60점 이상 비율이 없다고요.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HS라든지 관세평가도 내가 최대한 공부를 해가지고 시간이 좀 적게 투입되게끔 만들어 놓고, 말이 쉬워서 그렇지 적게 투입하게끔 만드는 건 매우 힘들어요. 매우 힘든 거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시간에 여기다 계속 투입하는 그런 전략이 이제 수험 기간이 짧은 사람들한테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관세법 같은 경우 올해 90점 이상 한 명이잖아요. 90점 이상 한 명이죠. 근데 무역 실무 한번 봐요. 몇 명? 24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80점 이상 관세평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 전에는 봐요. 70점 이상도 없어. 60점 이상 심지어 2명이야. 맞죠? 이게 2023, 24, 25거든요. 그래서 관세평가는 위에 없잖아요. 70점 이상은 3년에 걸쳐가 14명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관세율표도 보면은 80점 이상 아예 없어요. 아까 무역실무는 90점 이상이 24명인데, 맞죠? 80점 이상도 없다고. 그 다음 70점 이상도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관세법은 이 빨간 띠가 위에 있잖아요. 맞죠? 여기 이 정도를 득점해야 된다는 분포예요. 이 정도를 득점해야 90등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70점이 이제 75등 한 거거든, 올해. 맞죠? 그다음 이제 관세율표는 내려가면은 이제 50점 받아도 45등이야.
맞죠? 느낌이 딱 오죠. 관세평가 50점 받으면 132등 했어. 근데 작년에는 50점 받으면 37등 했어. 맞죠. 그래서 이런 느낌. 그 다음 이제 무역실무는 다시 올라가죠. 60점 받으면 157등. 올해는 70점 받아야 이제 116등 한 거거든요. 70점 받아야 관세, 그 평가는 없는데, 아예. 이런 느낌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령별인데, 이거는 2차 시험이에요. 아까 1차 시험이었고, 지금은 2차 시험인데, 대부분, 이 정도의 이제, 인원이 이제 합격하는 거 30대가 이 정도고, 40대 이상은 거의 없죠. 40대 이상은 이제 별로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성 비율이 이제 지금 계속 더 높잖아요. 맞죠? 4년째 이제 계속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앞에 봤던 내용이긴 하네요. 이거 이렇게 동차생하고 이게 전년도 합격돼. 근데 이거는 이게 나중에 2차 공부하실 때 큰 의미가 있는 거라서 오늘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커리큘럼은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암기의 4단계거든요. 암기의 4단계인데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잘 모르실 텐데 이 단계에서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7, 8월에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9, 10월에 해야 되는 거, 11월, 12월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령을 이 빨리 터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령을 빨리 터득을 해야 2차 시험을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첫 번째 허들이 존재해요. 2차 수험생들은. 자, 정리하고 내가 이거 중요한 것부터 외워가는데 이 허들을 넘기는 사람은 1차 시험 합격생의 30%밖에 없어요. 이외로 봤을 때요. 1차 시험 처음 합격한 사람들이 봤을 때 30%밖에 못 넘겨요. 그럼 나머지 70%는 뭐다?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30% 중에서 30%가 이외로 합격한다는 뜻이에요. 이외 30%가 이외. 그러면은 1차 시험 합격한 사람의 10% 정도만 2차 시험을 2회로 합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허들이 이 허들이에요. 그 다음 이 뒤쪽에는 시간과 노력이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이 기술이 필요해. 스킬이 필요해. 그래서 여기서 모든 역량이 다 집중돼야 돼요. 학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든 역량이 여기에 다 집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시스템이 이제 저희 학원에는 이제 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자, 이 과정을 가는데 그래서 4월부터 아예 멘토링, 테스트, 과목별 코칭, 상담을 통해 공부 정착한다. 그 다음에 생활 관리를 한다. 이게 이제 저희 학원이 이제 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반부터 공부 방법을 정착해서 가야 돼요. 이 찾는 데까지 시간이 기본적으로 빨리 찾는 사람이 한 5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 5개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한 7개월 그 사이에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 다 찾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찾고 나면은 이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이에 따라서 수험 기간이 단축되고 길어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뭐 거의 다 드렸네요. 다 드렸고 이제 이 취업업 관련된 내용이 남아 있는데, 취업은 지금 이제 옆에 강의실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매 이렇게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 되면은 나오고 이렇게 갇혀서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원 올 수 없는 분들은 이렇게 줌으로 이게 참여해가지고 이제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저희 관리형 스파르타 취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프로그램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는 학원 자체가 그냥 관리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원이라든지 온라인 등록하면은 이런 커리큘럼으로 이제 쭉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1년 내내 시험이 있는 학원이다. 그래서 빡세다, 힘들다. 그런데 남들보다 빨리 합격한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거는 다 드린 것 같네요. 다 드린 것 같고 뒤에는 없네. 긴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